2010년 3월 5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에는 초봄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죠. 14살 소녀 송지은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교복 대신 편한 추리닝 차림이었고 손에는 오래된 분홍색 폴더폰이 들려 있었죠.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 말은 늘 그래왔듯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한 문장이 가족에게 남을 마지막 인사가 되리라 상상하지 못했죠. 저녁 7시 42분. 가로등 아래서 운동화 끈을 다시 묶고 잠시 고개를 들던 지은의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목격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로 지은은 어떤 소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의 흔적도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도 없는 채 그저 그림자처럼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CCTV는 없었고 골목은 굽어 있었으며 그 시간대를 정확히 본 목격자도 단 한 사람 없었습니다. 부산의 밤은 늘 그렇듯 고요했지만 그날 이후 이 동네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며 영원히 멈춰버렸죠.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것 없던 평범한 금요일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악몽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부산. 송지은의 가족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송도연은 사하구의 작은 부품 공장에서 20년째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 박은정은 오전 시간 동안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를 지키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하나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연립주택 2층, 방 2칸에 거실 하나, 작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은정 씨가 매일 정성스럽게 닦아 항상 햇빛 냄새가 나는 집이었습니다. 지은의 방에는 도연 씨가 몇 달 동안 용돈을 아껴 모아 사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고 둥근 스탠드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벽에는 동방신기 포스터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사진들은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리려고 프린트해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중학생들의 일상이 그대로 묻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은은 부산중앙여중 2학년이었습니다. 성적은 중간. 특출하게 잘하는 것도 특별히 어려워하는 것도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친구들과 무난하게 잘 어울렸고 선생님들에게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로 기억되는 학생이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학원 2곳을 다녔습니다. 월수금은 영어학원, 화목은 수학학원. 2010년 부산의 많은 중학생들이 살던 루틴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의 반복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오면 저녁 8시 무렵이었습니다.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씻고 숙제하고 오래된 분홍색 폴더폰으로 친구들에게 문자를 몇 통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일상은 작고 소박했지만 지은에게는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었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광복동 백화점이나 밀리오레를 구경하러 가곤 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새 옷을 입어보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워하던 아주 평범한 14살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금요일도 그렇게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아침 7시 20분에 일어나 세수하고 엄마가 싸준 김밥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교복 치마는 무릎 위로 조금 짧게 줄여 입었고 하얀 양말과 검은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박은정은 슈퍼 출근을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그 말 역시 늘 해오던 말이었죠. 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가면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있었고 지은은 반 친구 혜진이를 만나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1교시는 국어, 2교시는 수학, 점심시간엔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떠들며 김치찌개와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오후 3시에 하교했고 금요일엔 영어학원만 있었습니다. 수업은 5시부터 7시까지였죠. 수업을 마친 지은은 친구 2명과 편의점에 들러 500원짜리 바나나 우유를 사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말 뭐 해? 그냥 쉬어야지. 피곤해서. 그렇게 가벼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중학생들의 평범한 대화였지요. 7시 20분.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집이 서로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늘 그랬듯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골목길은 지은에게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불안해한 적도 없었고 무서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의 끝을 향해 걷는 평범한 발걸음이었지요. 가로등은 있었지만 간격이 넓어 어두운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시 이 일대에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과 익숙함만이 섞여 있는 오래된 골목의 모습이었지요. 7시 35분. 지은은 집 앞 골목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운동화 끈이 풀린 것을 보고 가로등 아래 멈춰 서서 무릎을 굽히고 끈을 묶었습니다. 그 순간 옆집 할머니 최영옥 씨가 설거지를 하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지은이 왔네.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설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저녁 풍경 속의 작은 장면이었지요. 그러나 운동화 끈을 묶고 일어선 지은은 바로 집 쪽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폴더폰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지은의 휴대전화는 그날 이후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잠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골목 안쪽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그 몇 걸음, 그 짧은 동작이 지은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어머니 박은정 씨는 이미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평소처럼 7시 반쯤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먹일 생각이었지요. 7시 40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학원에서 조금 늦었나 걱정을 누르며 기다렸습니다. 8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은은 엄마 전화를 외면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불길한 감정이 은정 씨의 가슴 속에서 서서히 커져갔습니다. 8시 30분. 은정 씨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이가 아직 안 왔어. 남편 도현 씨는 침착한 척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요. 친구랑 있는 거겠지. 금방 올 거야. 9시.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은정 씨는 슬리퍼를 신고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은아, 송지은. 어둠을 흔드는 절박한 목소리였지만 아이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원으로 뛰어갔고 편의점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PC방, 놀이터, 친구 집, 어디에도 지은은 없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이 사라졌어요.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러나 경찰은 말했습니다. 가출일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봅시다. 하지만 부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지은이는 그렇게 사라질 아이가 아니라고.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가슴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박은정 씨는 지은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필통과 공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벽에는 웃고 있는 사진들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교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지은이만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걸어오지는 않을까.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분홍색 폴더폰을 흔들며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평범했던 금요일 이후 이 집의 시간은 영원히 멈추었습니다. 식탁에는 세 사람을 위한 밥그릇이 놓였지만 하나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방문은 열어둘 수도 닫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지은의 교복을 쓰다듬었고 아빠는 퇴근길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의 공기도 변했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의 평범함은 그날 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누군가의 인생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지요. 평범함이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5일 저녁, 송지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집에서 불과 80m 떨어진 골목길이었습니다. 집 현관까지는 30초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던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길이 그날만큼은 전혀 다른 의미로 남게 되었지요. 저녁 7시 42분. 그 시각을 마지막으로 송지은은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 10분. 그 짧은 10분이 한 가족의 삶 전체를 영원히 끊어낸 시간이 되었지요. 옆집에 사는 72세 최영옥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시 반쯤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는 부엌 창문 너머로 골목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지은이가 무릎을 굽히고 운동화 끈을 묶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지은이 왔네. 학원 끝났나 보네.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설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위험의 기척 따위는 단 한순간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매일 보던 동네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지은을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약 5분 뒤 할머니는 다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벌써 집에 들어갔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할 것 없는 거리였지요. 80m면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밤 지은의 어머니가 골목을 뛰어다니며 절규하듯 딸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할머니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송지은, 어둠 속을 찢어버릴 듯한 목소리였지요. 놀란 할머니는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은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지은이 봤어요? 우리 애 못 봤어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봤어요. 7시 반쯤이었나 신발끈 묶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요? 집에 들어간 거 못 보셨어요? 글쎄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그냥 들어간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본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이었는지 깨달은 것이었지요. 어머나.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첫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가출 가능성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요즘 중학생들 친구들 만나면 연락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밤새 PC방에 있다가 아침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부모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밤 9시 넘게 밖에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그 말 속엔 불안과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주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할머니가 목격한 지점부터 집까지 이어지는 80m 구간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좁은 구간에는 가로등이 2개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지은이 신발끈을 묶던 자리, 또 하나는 그로부터 30m 떨어진 지점. 그 사이 구간은 생각보다 매우 어두웠지요. 골목 양쪽에는 2층짜리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비어있는 집도 많았습니다. 경찰은 빈집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현관, 베란다, 욕실, 옥상. 혹시 쓰러져 있지 않을까? 혹시 숨어 있지 않을까? 혹시 감금돼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10년 당시 이 골목에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야 몇 대 보였지만 골목은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가로등 아래 역시 CCTV가 없었습니다. 그 1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던 5분 사이 다른 주민들은 모두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끝날 시간대였고 대부분 TV를 보고 있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요. 골목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는지, 차량이 잠시 들어왔다 나갔는지, 누가 누구와 마주쳤는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주민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7시 반에서 8시 사이 골목에서 누군가 본 분 계십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였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7시 42분부터 7시 52분까지 그 10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골목에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있었지만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지요. 어느 쪽이든 그 10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워버린 시간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관 5명, 부모,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동네 곳곳을 헤맸습니다. 골목, 공터, 주차장, 놀이터, 학교 뒤편, 야산까지 오르며 혹시 쓰러져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폐가가 된 집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아, 대답 좀 해. 그 외침은 깊은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지요. 새벽 4시 무렵, 경찰은 잠시 수색을 멈추고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송도연 씨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고 발이 퉁퉁 부도록 뛰어다녔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부산 전역의 병원, 경찰서, 보호시설에 지은의 인상착의가 담긴 공문이 전송되었습니다. 키 158cm, 체중 47kg, 분홍색 추리닝 상에, 검은 추리닝 바지, 흰색 운동화. 동의 트자 수색 인원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은의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했습니다. 30명, 50명, 70명. 사람들은 한 줄로 서서 천천히 걸으며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단서가 있을까? 혹시라도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떠도 지은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었지요. 그날 하루 종일 지은의 어머니 박은정 씨는 골목 입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라고 웃으며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눈빛들조차 어머니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무게였지요. 어머니는 분홍색 폴더폰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복되는 기계음.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번, 20번, 30번. 배터리가 나갔는지, 꺼졌는지, 아니면 부서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 한마디만 들으면 살 것 같았지요. 최영옥 할머니는 그날 이후 설거지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좀 더 자세히 봤어야 했는데 5분만 더 창밖을 봤어도 그 자책은 늙은 가슴을 천천히 짓눌렀습니다. 경찰이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위로해도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도 지은이가 나타나 할머니 왜 안 도와줬어요? 라고 묻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며 깬 날도 많았지요. 그 10분, 7시 42분에서 52분까지의 아주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신발끈을 묶고 일어섰습니다. 그저 집으로 걸어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멈춰 세웠을 수도 있고, 누군가 그녀를 끌고 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 접근해 말을 걸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이야기 또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은의 휴대전화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통신사 기록을 조회했지만 마지막 기지국 신호는 7시 40분경 집 근처에서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80m. 그 짧은 거리가 영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명이 그 구간을 수백 번 걸었지만 그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핏자국도, 옷가지도, 가방도,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은이가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사건과 맞닿아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그렇게 믿으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그날 골목의 어둠만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로등 사이에 깊고 긴 어둠,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그 빈틈. 바로 그곳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단 1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아무 흔적 없이 단지 한 가족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죠. 2010년 3월 5일 밤, 송지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시간이 지나고서야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 부산 사하구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4명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종 아동 수색 매뉴얼은 있었지만 현실은 문서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한 어두운 골목이었고 CCTV가 단 하나도 없는 사각지대였으며 지은이 사라진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상태였지요. 경찰이 말하는 골든타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집 주변 반경 500m를 1차 수색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골목의 어둠을 가르며 흔들렸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주차된 차량 밑과 쓰레기 집화장, 골목 끝의 작은 공터까지 가능한 모든 공간을 살폈습니다. 혹시 쓰러져 있는지, 혹시 의식을 잃고 있는지 작은 희망 하나에 의지한 움직임이었지요. 자정이 넘자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에 사는 김철수 씨는 우리 딸도 같은 학교 다니는데요. 라는 말만 남긴 채 손전등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박미숙 씨는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왔습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그 말은 떨렸고 손도 떨렸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절실했지요. 송지은 부모는 그 고마움에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얹힌 돌덩이처럼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끝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수색 인원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동네 곳곳을 촘촘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팀은 주택가 중심, 2팀은 야산과 하천 근처, 휴대폰 불빛과 손전등 불빛이 밤의 공기를 갈라놓는 광경이 어둠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새벽 3시 무렵, 동네 빈집 한 곳에서 열린 창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문 열려 있어요. 누군가 외쳤고 사람들은 일제히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 아버지 송도연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경찰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내 아이가 고통을 겪지 않았기를 온 마음으로 빌면서 말이죠. 경찰이 집 안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거실, 방, 욕실, 베란다. 모든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오래된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송도연 씨는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있을 가능성과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사이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수색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자 수색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학교 뒷산, 공사 중인 건물, 폐차장, 고물상. 지은이가 갈 이유가 없는 공간이었지만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전 8시에는 경찰관 15명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사하구청에서도
공무원 10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지은이 다니던 중앙여중 교장 선생님은 긴급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고 20여 명의 교사가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자마자 곧장 모여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수색 인원은 어느새 8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아이를 찾기 위한 전례 없는 규모의 수색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도를 펼쳐놓고 수색 범위를 4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A구역은 주택가, B구역은 상가 밀집 지역, C구역은 야산과 공터, D구역은 하천 둔치. 각 팀마다 경찰관 1명과 자원봉사자 1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한 줄로 서서 천천히 걸으면서 땅을 자세히 보세요. 풀숲은 막대기로 헤쳐보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게 보이면 즉시 호루라기를 불어주세요. 수색대는 일렬로 늘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확인했습니다. 5가지의 작은 조각, 휴대폰의 버튼 하나, 흙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어떤 것도 놓칠 수 없었죠. C구역 수색대는 야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의 산은 아직 겨울의 찬기가 남아 있었고 나무 가지에는 새순이 돋기 전이라 멀리까지 시야가 트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송지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계곡 쪽도 살폈습니다. 물이 얕아 보였지만 바위가 많아 다칠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길을 잃고 헤매다 넘어져 다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발자국도 쓰러져 있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천 둔치에서는 갈대밭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키가 허리까지 올라오는 갈대 사이로 사람이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긴 막대기를 들고 갈대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늘기 신발을 붙잡고 걸음을 느리게 만들었지만 그 누구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 교각 아래까지 확인했지만 그곳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자 동네 식당 몇 곳에서 김밥과 주먹밥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 간단히 입만 축이고 다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송지은의 어머니 박은정 씨는 그 시각 집에서 전단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손끝으로 한글 프로그램의 큰 글씨를 눌렀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지은의 사진을 불러오고 키와 체중, 실종 당시의 옷차림을 적었습니다. 2010년 3월 5일 저녁 7시 40분경 부산 사하구 동골목에서 실종, 키 158cm, 체중 47kg, 분홍색 추리닝 상에, 검은색 추리닝 하에, 흰색 운동화 착용, 분홍색 폴더폰 소지. 어떤 정보라도 좋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맨 아래에는 부모의 휴대폰 번호 2개가 크게 적혔습니다. 프린터는 1장, 2장, 100장, 200장.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잉크가 떨어지면 어머니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새 잉크를 사와 다시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전단지를 보고 기억을 떠올릴지도 모르니까요. 오후 2시 어머니는 전단지 500장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봇대, 가게 유리창, 버스 정류장, 붙일 수 있는 모든 곳에 붙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전단지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안 됐네. 혹시 보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겨우 숨만 내쉬었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은의 학교, 학원, 친구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이유가 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평범했습니다. 갈등도 없었고 가출할 가능성도 없었고 누군가와 문제를 겪은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답변이 평소와 똑같았다였습니다. 통신사 조회 또한 마지막 기지국 신호가
7시 40분경 집 근처였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지은의 휴대전화는 침묵 속으로 사라져 있었지요. 사흘째가 되자 수색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부산 전역의 경찰서, 응급실, 보호시설, 청소년 쉼터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지은은 없었습니다. 수색 때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80명이던 자원봉사자는 30명, 다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일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송지은 부모의 시간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적었지만 구체적인 제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장난 전화가 왔습니다. 폐가에서 여자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부모는 희망과 공포 사이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빈 집이었습니다. 중학생 몇 명의 장난 전화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요. 그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제발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그 울음은 듣는 사람조차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2주, 3주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집 앞 계단에 앉아 작게, 때로는 크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송지은아. 그 부름은 바람에 실려 사라질 뿐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지요. 아버지는 밤마다 차를 몰고 부산 시내를 정처 없이 돌았습니다. 터미널, 지하철역, 공원. 혹시 헤매고 있는 딸을 우연이라도 만날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천 번의 발걸음과 수백 번의 기도 속에서도 지은의 흔적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밤을 가르던 그 시간들, 사람들의 헌신, 부모의 절박한 호소, 모든 노력은 허공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희망은 희미해졌으며 허문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인 2010년 3월 7일 아침, 송지은 실종 소식은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뉴스에서 짧은 30초 리포트가 나갔을 뿐이지만 그 보도는 동네의 공기를 즉시 바꾸어 놓았지요. 부산 사하구에서 중학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자는 지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골목을 배경으로 조용히 설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로 이웃집 전화들은 연이어 울렸습니다. 뉴스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가족은 원하지 않는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월요일이 되자 취재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MBC, KBS, SBS 부산 지국 기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카메라, 렌즈들은 모두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실종 당시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골목 한가운데에서 최영옥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신발끈을 묶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평범했던 풍경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 자리였지요. 저녁 뉴스 시간. 전국에 송지은의 사진이 방송되며 이 사건은 단숨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단정한 교복 차림, 수줍게 고개를 숙인 졸업사진 속 얼굴을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포털 검색어 순위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부산 여중생 실종, 송지은 실종 같은 단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지도를 캡처해 골목을 분석하고 주민들보다 더 많은 추측을 쏟아냈지요. 사건 사흘째 전국 종편 채널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분석을 내놓았고 CCTV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은 보통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뉴스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새 하나의 전국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신문 또한 지면을 크게 할애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은 단정한 교복을 입은 그 어린 소녀의 사진을 마주했습니다. 안 됐다. 요즘 세상 정말 무섭다. 그런 말들을 나누고는 곧 신문을 접고 제각각의 하루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멈춰버린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뉴스 한 장면에 불과했죠. 실종 5일째, 부모는 결국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경찰서 브리핑룸 조명 아래에서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를 읽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를 찾아주세요. 어떤 정보라도 좋습니다. 말씀 한마디마다 플래시가 터졌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뉴스에서 하루 종일 반복되었고 시청자들은 저마다 가슴이 먹먹하다 말했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일주일째. 여전히 보도는 이어졌지만 기사 제목에는 미묘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오리무중. 단서 없는 실종 사건. 새로운 정보가 없자 사람들의 반응도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관심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고였습니다. 뉴스의 모든 시간이 천안함으로 향했고 인터넷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항목이 사건 관련 키워드로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송지은의 이름은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몇 대씩 서 있던 취재차가 사라지고 전화를 걸어오던 기자들도 어느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더 이상 새로운 기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글은 새 게시물에 밀려 2페이지, 3페이지로 내려갔고 처음 수만이던 조회수는 수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월, 실종 한 달이 지나자 전국 방송에서는 송지은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드물게 지역 뉴스에서 몇 초 동안 언급되는 것이 전부였지요. 세상은 늘 새로운 일을 찾고 어제의 비극은 오늘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리의 전단지는 비바람에 젖고 찢겨 색을 잃었습니다. 그려진 지은의 얼굴은 어느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전단지는 이제 동네의 풍경 중 하나가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멈춰 서서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시간은 3월 5일 저녁 7시 42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 돌아와 있지 않을까?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딸이 아닐까? 희망을 붙잡으며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대화도 딸의 빈자리를 잠시도 있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동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어라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고 어떤 위로도 오히려 상처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발걸음을 돌렸으며 그 집 앞을 지나는 일조차 멀리하게 되었지요. 천안함, 월드컵, 지방선거.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였지만 송지은의 집 달력은 여전히 3월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올까 매일 정리해두는 방. 그 자리에 고이 접힌 교복과 필통과 작은 인형들. 관심은 사라졌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잊었지만 부모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 짧은 말이 집 안을 끝없이 맴도는 하루들이 계속되고 있지요. 타인의 비극은 오래가지 않지만 그 비극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2010년 3월 16일 화요일 오후 송지은이 사라진 지 정확히 1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슬부슬 빗방울이 내려앉는 오후 2시 무렵 사하구청 재개발과 직원 이정수는 철거 예정 건물들을 점검하며 조용히 골목을 걷고 있었죠. 이 일대는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대부분의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담벼락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골목은 이상하게도 소리마저 얇게 느껴졌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폐허 같은 정적이 깊어지고 있었죠. 이정수는 점검표를 들고 건물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철거 예정, 출입 금지, 자녀 거주 세대. 그렇게 메마른 업무를 반복하며 걷던 중 그는 어느 낡은 2층 연립주택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 익숙하지만 불길한 냄새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지요. 처음엔 버려진 쓰레기 냄새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일상적인 악취와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숨을 멈추게 하는 날선 부패취가 공기 사이로 아주 천천히 스며 나오고 있었지요. 이정수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녹슨 손잡이를 돌리자 오래된 집이 내는 삐걱 소리만이 그를 맞았지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한 번도 스며들지 않은 듯한 공기, 빛이 닿지 않는 천장 모서리에 자리한 거미줄, 그리고 더 깊어지는 냄새. 이정수는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뒤편 작은 뒷마당에 다다랐을 때 그는 오래된 물탱크 하나를 보게 되었지요. 198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낡은 철제 탱크, 높이 1.5m, 지름 1m 남짓. 녹이 퍼져 있고 뚜껑은 벽돌과 시멘트 블록으로 굳게 덮여 있었습니다. 냄새는 바로 그곳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미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물탱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 시간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뒷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경찰관들도 냄새를 느끼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문장 하나에 모든 긴장이 실려 있었지요. 뚜껑 위에 벽돌과 블록을 하나씩 치우자 낡은 철판이 드러났습니다. 철판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녹이 잔뜩 슬어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걸린 것처럼 움직임이 매우 둔했지요. 경찰은 빠루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철판이 천천히 열릴 때 숨조차 멈추게 하는 부패취가 한순간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은 고개를 돌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악취를 넘어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의 무게를 품고 있었지요. 손전등 빛이 물탱크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멘트 조각과 타일 파편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덮어놓은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 아래에서 빛에 스치듯 분홍색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의 목이 굳어졌습니다. 분홍색 옷감. 실종 당시 송지은이 입고 있던 분홍색 추리닝이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현장 보존. 즉시 감시반 요청합니다. 곧이어 노란 폴리스라인이 설치되고 현장은 조용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은 멀찍이서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감식반이 도착한 오후 3시. 흰 방호복을 입은 감식관들이 물탱크를 촬영하고 증거물을 하나하나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멘트 조각을 모두 들어 올렸을 때 그 아래에 더 이상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감식관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도 익숙해질 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황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물탱크 전체를 훼손 없이 국과수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후 5시 크레인이 도착해 탱크를 들어 올렸고 호송 차량이 앞뒤를 감싸며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은 묵묵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깊은 침묵이 골목을 덮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6시
경찰은 송지은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형사들의 표정만 보아도 이미 모든 답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지은 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감싸쥐고 떨고 있을 뿐이었죠. 부모는 시신을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지금 모습은 기억 속 모습과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만으로도 부모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뉴스 속보가 울렸습니다. 실종 11일 만에 부산 여중생 시신 발견. 포털 검색어에는 다시 송지은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슬픔과 분노, 충격이 뒤섞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상처는 그동안 수색에 참여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단 몇 걸음만 가면 닿는 거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지은이 11일 동안 홀로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오래된 죄책감처럼 내려앉았지요. 며칠 후 국과수 부검 결과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 사망 추정 시각은 실종 당일 밤 8시에서 10시 사이, 즉 부모가 골목을 달려다니던 바로 그 시간에 아이의 심장은 이미 멈춰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견된 폐가는 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잡초와 벽돌들, 물탱크의 외형은 너무 평범하게 방치된 모습이었고 그 작은 차이가 결국 결정적인 맹점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11일 동안 진실을 감춰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숨기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새어나왔고 누군가가 지나갔고 우연은 진실을 끌어올렸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던 부산의 봄. 송지은의 집 앞 골목에는 꽃 대신 국화와 촛불이 놓였습니다. 편지들이 하나둘 그 앞에 쌓였고 촛불은 바람에 꺼질 때마다 누군가 다시 켰습니다. 그 불빛은 지은을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작은 등불이기도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인 2010년 3월 17일 수요일, 부산경찰청 강력반은 새벽부터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건은 실종이 아닌 살인으로 전환됐고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형사 20명이 투입되었고 수사망은 곧바로 폐가 주변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집 소유주는 누구인지, 최근에 이 일대를 드나든 사람은 누구인지, 수상한 행동을 보인 이는 없었는지 질문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형사들은 집집마다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여러 번 조사받았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가는 5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담도 낮아 누구든 드나들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폐가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노숙하는 사람 정도가 전부였지요. 그때 한 주민의 진술이 수사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67세 김영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녁 무렵이었는데 폐가 안쪽에서 손전등 불빛 같은 게 보였어요.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5일이나 6일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3월 5일은 송지은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기록에 표시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기억나십니까?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고 남자였던 것 같아요. 검은 옷 입은 흐릿한 증언이었지만 시간대만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일대 거주 남성들의 출입 이력을 전부 분석하며 용의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름 하나가 반복적으로 귀에 들어왔습니다. 윤상민, 33세, 폐가에서 불과 50m 떨어진 단독주택에 홀로 거주, 무직. 이웃들의 평가는 하나같이 불편했습니다. 눈빛이 이상해요. 밤마다 혼자 돌아다녀요. 여자들 뒤를 조용히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의 전과 기록이 열람되었을 때 형사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2003년 절도, 2005년 폭행, 2007년 성추행 미수, 2009년 스토킹 혐의 조사.
흔히 말하는 상습적 위험 신호들이었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형사 2명은 윤상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른 체격의 남성이 무표정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송지은 실종 사건 관련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함께 가주시죠. 윤상민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뜩한 침착함이 오히려 형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조사실에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5일 저녁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혼자 살거든요. 형사는 폐가를 언급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들어갑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흔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하고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가 한 문장을 꺼내자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폐가의 물탱크에서 송지은 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윤상민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증거 있어요? 경찰은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 침대 및 옷장,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부검 결과만 가지고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지문과 DNA는 훼손이 심했습니다. 목격자는 불분명했고 윤상민은 완강했습니다. 그때 투입된 인물이 경찰청 프로파일러 한승재였습니다. 그는 윤상민의 전과 성향 생활 패턴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준비된 범죄자가 아닙니다. 충동적이지요. 하지만 분명 죄책감이 존재합니다. 그 심리를 흔들어야 합니다.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윤상민이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온 어린 시절 친구, 정혜진. 초등학교 때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친구였지요. 한승재는 정혜진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당신 말이라면 들을 겁니다. 제발 진실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정혜진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은 부모의 울음이 TV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윤상민 앞에 정혜진이 앉았습니다. 경찰은 자리를 비웠지만 CCTV는 녹화 중이었습니다. 상민아, 혜진아. 윤상민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정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 나한테만큼은 진실을 말해줘. 내가 무슨 일을 했든 내가 듣겠다. 그 아이 부모님이 매일 울고 있어. 우리가 어렸을 때 약속했잖아. 서로한테 거짓말 안 한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윤상민의 어깨가 무너지는 듯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고개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잘못했어. 내가 그 아이를 거기 두었어.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녹음기가 켜졌습니다. 윤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범행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5일 저녁 7시 반쯤이었어요. 골목에서 그 애를 봤어요. 신발끈 묶고 있었죠. 순간 충동이 왔어요. 말을 걸었어요. 길을 모르겠다고.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지은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폐가 앞을 지나며 손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는 들킬까 두려워 입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계속 막았어요. 그러다 조용해졌어요. 부검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진술이었습니다. 윤상민은 시신을 물탱크에 넣고 시멘트와 벽돌로 덮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의 폰도 함께 넣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피의자 윤상민, 33세.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인터넷에는 하루 종일 분노의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겼고 성범죄자 전자발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즉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5일 윤상민은 구속되었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호송차 앞에서 시민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사형. 아이를 왜 건드렸어? 계란이 날아들었고 윤상민은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는 이후로도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상민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진은 그날 이후 다시는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우정도 남겨진 사람들의 삶도 그날 이후 영원히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떨구어진 그 고개는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무거운 그림자처럼 긴 시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지요. 2010년 4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윤상민 살인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새벽부터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시민단체, 동네 주민, 그리고 피해자 가족 모두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각자가 원하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윤상민이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날카로운 야유가 터졌습니다. 고개 들어. 내가 뭘 했는지 봐. 재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다시 소란이 일어나면 퇴정 조치합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천천히 또렷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3월 5일 오후 7시 40분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 송지은 양 14세를 유인하여 폐가로 끌고 들어가 강제추행을 시도하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질식사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물탱크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방청석에서는 못 참고 터져 나온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송지은의 부모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얼굴이었을지, 어떤 두려움이었을지 그 상상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죠.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상태였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완전한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감추기 위해 물탱크에 넣고 시멘트로 덮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결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심신미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역시 같았습니다.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 윤상민이 계획적인 악의는 없었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근거는 없다는 판단이었죠. 이날 가장 힘겨운 시간은 피해자, 가족의 증언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어머니 박은정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누구한테 피해준 적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 오는 길이었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끊어질 때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왜 우리 딸이었나요? 그 질문 앞에서 윤상민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송도연도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이제 집이 아닙니다. 딸을 기다리는 빈 공간일 뿐입니다. 밥상에 3개의 그릇을 놓는데 지은이 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못 치웁니다. 치우면 정말 아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은 법정 곳곳을 무너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낌이 퍼졌고 기자들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판은 총 5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증거조사, 증인신문, 최후 진술까지 마친 2010년 5월 20일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14세 미성년자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중대한 범죄입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유족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은닉하여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윤상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고작 무기징역? 아이 하나의 생명이 무기징역이야? 사형을 원했던 사람들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송지은 부모는 조용히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판결의 무게는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죠. 어떤 형벌도 딸을 돌려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상민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겠습니다. 그의 고백과 판결은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사실상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회는 잠시 분노했고 곧 잊어갔습니다.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아동 성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윤상민은 2007년 성추행 미수로 조사받았지만 당시 관리 시스템은 허술했고 전자발찌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3년 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시스템의 빈틈이 낳은 비극이었지요. 이 사건은 여러 법안을 촉발했습니다. 성범죄 형량 상향, 전자발찌 부착 대상 확대, 신상공개 강화, 일명 송지은법이라 불리며 국회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파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범인을 잡는 순간까지였습니다. 특집 방송들이 쏟아졌습니다. 왜 막지 못했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더 이상 화면에 송지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건에 분노했고 언론은 더 클릭을 부르는 다른 비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억 속 뒤편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정작 사회는 남겨진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일주기 작은 성당에서 조촐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20명 남짓했습니다. 언론은 오지 않았습니다. 뉴스 가치가 없다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지은이 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책도, 인형도, 옷도 그대로입니다. 가끔 들어가서 말합니다. 지은아, 엄마 왔어. 대답은 없지만 그 말이라도 하면 숨이 조금 쉬어집니다. 아버지는 그 1년 동안 눈에 띄게 늙었습니다. 50대였던 그는 어느새 70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고 있다는 정도의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지요. 2012년 그 가족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사했는지, 치료를 받았는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용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사회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건 현장은 재개발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2013년 낡은 연립주택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송지은의 집도, 시신이 발견된 폐가도, 그 골목의 어둠도 모두 흙더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동산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말해줄 이유도 없었지요. 그래도 오래된 주민들은 기억했습니다. 해마다 3월 5일이 되면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어딘가에서 버티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마음만 보낼 뿐이었지요. 10년이 지나도 그들의 시간은 2010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2020년 10주기 누군가 인터넷에 조용히 글을 올렸습니다. 송지은을 기억합니다. 댓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벌써 10년이네요. 부모님은 살아계실까요? 그러나 조회수는 20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아이의 비극은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송지은의 부모에게 세상은 여전히 2010년 3월 5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딸을 떠올리고 밤에 눈을 감기 전에도 딸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 마지막 말은 시간이 흘러도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물어야 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처벌받았는가가 아니라 그렇다면 피해자의 가족은 그 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지만 그 질문은 기록되지 않았고 조명받지 않았고 정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공백, 그 공백은 누구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범인을 처벌했지만 슬픔 속에 남겨진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5년 지금 송지은이 사라진 지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그해 중학교 2학년이었던 지은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29살이 되었을 나이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동료가 되어 웃고 있었을 수도 있으며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시간은 2010년 3월 5일 저녁 7시 42분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지요. 그녀는 영원히 14살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은 옅어졌습니다. 부산 여중생 실종 사건, 송지은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선명히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2010년에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었고 포털 검색어 1위였고 한 나라가 숨죽여 지켜보던 비극이었지요. 하지만 2011년을 넘고 2015년을 지나고 2020년을 지나며 그 기억은 서서히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더 큰 사건들이, 더 자극적인 뉴스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과거의 자료 정도로 남게 되었지요. 하지만 송지은 부모에게 시간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지금도 딸이 사라진 2010년 3월의 저녁에 멈춰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 아침에 눈을 뜰 때 딸을 떠올리고 밤에 눈을 감기 전에도 딸을 떠올립니다. 15년이 흘렀지만 그 마지막 말이 여전히 귓가를 맴돈다고 합니다. 엄마, 나갔다 올게요. 돌아오지 않은 그 발걸음이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현재형이지요. 우리는 실종된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남겨진 가족의 삶은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어디서 어떤 얼굴로 살아가는지, 어떤 하루를 견디며 버티는지,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려 노력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의 고통조차 기억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다큐가 말하려는 것은 범죄 자체가 아니라 범죄 이후에 사라져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은 범인을 처벌했고 사회는 제도를 바꾸었고 여론은 한동안 뜨겁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짊어진 사람들은 정작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슬픔은 반복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누군가의 어둠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사라진 날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기다리며 무너져 간 사람들의 삶까지 송지은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전히 2010년에 갇혀 살아가는 그 부모를 기억해 주세요. 어쩌면 그 기억이 누군가의 어둠을 막는 작은 빛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애쓸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함께 따라가 주세요.